네, 오늘은요, 바람 쐬고 오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책을 준비했는데요. 이 책은 제시카 버크하트라는 작가님 이외에 총 31분의 작가님들께서 본인들이 직접 겪은 어떤 우울증이나 불안감 또는 공황장애 같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접해 있는 그런 불안에 대해 적은 책이에요. 우울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깊이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누구에게나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라고 내 탓을 하고 심지어는 죄책감과 어떤 수치심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통제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또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요, 그런 어떤 무거운 마음의 병 이야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일기처럼 풀어낸 책이라 다양한 종류의 어떤 아픔을 살펴볼 수 있고 또 그만큼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멍청한 괴물과 의사 흉내를 내는 꼬마. 나는 불안증 환자다. 몇 해 전에 심각한 불안이 찾아와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불안은 한동안 지속되며 나를 괴롭혔다. 불안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불안증에 관해 읽을수록 불안이 더 커진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불안증에 관한 글을 읽을 때면 또 다른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 그럼에도 나는 원하던 답을 찾아서 꽤나 강박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읽었다. 그때 내가 찾아 헤맸던 것은 지금 이 터널 끝에 빛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줄 무언가였다. 미리 말하건대 이 글에 그 빛이 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해가 반짝 떠올라 당신에게 빛을 비춰줄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안다. 나를 믿고 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보자. 불안증은 끝날 수 있고 실제로도 언제나 끝이 난다. 그러니 당신이 겪고 있는 불안증도 결국은 끝이 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마라. 내가 정신건강 전문가는 아니기에 만약 당신의 불안증이 심각하다면 이미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를 만나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 글은 나의 경험담이다. 우리는 저마다 다르며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불안증이 유발된 원인과 바른 경로도 다양하다. 따라서 불안증에 대처하는 방법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이건 분명 좋은 점이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살아가며 한 번쯤은 마음의 질병을 겪는다. 그런 맥락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닐 뿐더러 절대 다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에 시달리면서도 많은 일을 해내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린다. 당신이 이 점을 알고 불안증의 존재를 인정했으면 좋겠으며 불안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맹세코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어내는 말이 아니다. 내 인생을 끝장낼 거라 생각했던 불안증은 사실 내 삶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였다. 부디 당신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불안증은 여러모로 유용할 수 있다.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나에게 불안증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던 시기에 찾아왔다. 그 전까지 나는 불안이 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불안은 시험 전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굉장히 단순한 긴장감이었다. 하지만 나는 곧 불안이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에게 불안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마치 전기 충격이 팔을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으로 시작됐다. 당시에 나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소화하고 있었다. 자정 넘어서까지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일은 예사였고 뇌는 쉴 새 없이 내달렸다.
그러던 중 갑자기 쇼크가 찾아왔다. 전기 콘센트에서 막 흘러나온 전기가 몸을 관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밤이면 공황 발작이 찾아왔다. 나는 잠시 잠이 들었다가도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심장과 호흡곤란 때문에 벌떡 깨어났다. 발작은 점점 더 잦아졌고 새벽 5시까지 방 안을 서성이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은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발작이 멈추질 않았고 온몸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돌아갔다. 그 중에서 가장 거슬렸던 건 생각의 주인이 더는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어느 날 아침 머릿속에 납치범이 쳐들어와 운전대에 앉아있던 나를 옆자리로 밀어낸 것 같았다. 생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보였지만 방향을 조정할 수는 없었다. 그건 마치 생각하는 나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생경한 느낌이었다. 나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두려움과 에너지로 가득 차올랐다. 머릿속은 갈팡질팡 너를 뛰는 두서없는 생각들로 가득 찼다. 공황 발작은 어느 화창한 여름날에 시작됐다. 지피를 위해 친구 2명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나는 옷을 챙겨 입고 문을 나섰다. 간호사인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고 온몸이 떨려왔다. 글을 써보려고 했지만 단어들이 종이 위를 둥둥 떠다니기만 해 좀 걸어야 할 것 같았다. 이런 상태를 털어놓자 친구들은 몇 시간이나 나와 함께 걸어주었다. 친구 한 명은 나와 택시를 타고 의사에게 같이 가주기까지 했다. 전에 나의 증상을 듣고는 불안증이라고 진단했던 의사였다. 그날 밤 나는 항불안제인 아티반을 처방받았다. 엄마가 나를 돌봐주러 와주었다. 나는 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약을 먹으니 밤사이에 다소 진정이 되었지만 증상은 다음날 아침 다시 시작됐다. 이후 몇 달 동안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 당시에 내가 했던 나쁜 행동과 생각들은 여기에서 하나하나 되짚지는 않겠다. 불안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테니 말이다. 나는 앞으로 내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책은 어떻게 써야 할지, 매일 밤 어떻게 잠자리에 들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불안증이 가져다준 고민의 시간이었다. 불안증은 정말 짜증나는 녀석이었다. 그해 여름 글쓰기는 쉽지 않았다. 집중력을 완전히 잃었다. 나는 점점 화가 났고 불안증에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안증을 공격했다. 불안증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신호였다. 그리고 나는 그 무언가를 실행에 옮길 생각이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말하려 한다. 내가 불안증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또 무엇을 실행으로 옮겼는지 이야기해보겠다. 첫째, 불안증은 내가 아니다. 내 주위를 맴돌고 있을 뿐 내 일부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불안증을 만화 벅스버니에 나오는 커다란 빨간 괴물이라는 상상을 하곤 한다. 불안증은 내 바깥에 앉아있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괴물이다. 지금은 내가 불안증 때문에 괴롭다고 해도 녀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느끼든 간에 불안증은 결국 나의 영구적인 일부가 아니다. 두 번째로, 불안증은 틀린 말을 잘한다. 불안증은 멍청하다. 불안증을 겪는 사람들이 멍청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불안증 자체가 멍청하다. 불안증에게 2 더하기 2가 뭐냐고 물어보면 불안증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한 끝에 삼각형 또는 감자칩 한 봉지, 기념 우표같이 얼토당토 않는 대답을 할 것이다. 불안증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불안증은 당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도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애쓸 것이다. 나의 불안증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해 여름,
불안증이라는 괴물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슨 일을 하든 무서워 죽겠다고 난리였다. 불안증은 바쁜 상황, 뜻밖의 사건, 잠자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 운동화, 벽, 모든 걸 무서워했다. 불안증의 어리석음에 넘어가 무너질 때면 나는 아름다운 산과 나무가 있는 사진을 봤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었다. 하지만 사진을 보고 있는데도 다시 불안증이 급습해 오면 나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넌 정말 멍청해. 너같이 멍청한 놈한테는 지지 않을 거야. 이 멍청한 괴물. 넌 이제 끝장이야. 나는 불안증이 어떤 커다란 의사 가운을 입고 내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는 아주 작은 아이라고 상상하기도 했다. 이 상상은 나에게 꽤 큰 도움이 됐다. 꼬마야, 너 아주 귀엽구나.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가자. 아니면 널 고아원에 보내야 할지도 몰라. 그런 깨달음을 얻은 뒤 내가 불안증을 대하는 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셋째, 내 삶과 내가 처한 상황을 찬찬히 둘러보자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이 처음으로 분명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먼저 내게는 사생활과 일의 경계가 없었다. 시간 제한 같은 것도 없었다. 나는 몇 시간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 뇌가 쉬지 않고 움직이게 놔두기 일쑤였다. 여기에 다 나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들은 뇌가 계속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나는 시간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특정 시간에 이르면 하던 일을 손에서 놓았다. 낮 동안 불안증 때문에 글을 전혀 쓰지 못했다고 해도 밤에 다시 글을 쓰려고 하지 않고 그날은 그냥 아예 글을 쓰지 않았다. 나는 정신없이 돌아가던 삶의 속도를 늦췄다. 천천히 정신적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이다. 나는 양로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즐길 법한 느리고 지루한 일을 했다. 이러한 생활 방식에 할머니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방식을 쭉 고수했다. 늘상 바쁘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은 헛소리이다. TV와 신문 기사를 보면 마치 모든 사람이 24시간을 다 활용해서 많은 일을 해내고 목표를 달성하며 언제나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 단언컨대 이는 착각이다. 각자의 상황에서 저마다의 시간 단위를 이용해 일부의 일을 해내고 있을 뿐이다. 이건 경쟁이 아니고 성과를 측정하는 그 어떤 지표도 없다. 나는 문 밖을 나서 천천히 걸으며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봤다. 나무, 오리, 가게 앞 작은 공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나는 내 욕심을 줄이고 내가 읽어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길 그만뒀다. 그러자 이제까지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필요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딱히 내게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일들을 달성하려고 동분서주하며 정신없이 살아온 것이다. 이런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나는 수개월에 걸쳐 이 사실을 깨달은 뒤에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조금씩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명상이다. 넷째, 명상을 하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나도 안다. 유기농 슈퍼마켓 홀푸드 잡지에 늘 명상 기사가 있고 어딜 가나 유행처럼 명상을 말한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명상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나는 아직도 매일 명상을 한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명상의 효과를 증명하는 많은 과학 연구를 찾을 수 있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이다. 단 한 번의 명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명상은 운동처럼 매일 꾸준하게 해야 한다. 명상은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어쩌면 뇌에도 물리적 변화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오늘까지도 명상은 내 삶의 일부이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다. 다섯 번째, 나는 의사의 도움을 받았다.
약을 처방받아 1년 반 정도 복용했고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내 생각 패턴을 자세하게 분석했다. 나를 그렇게 지치고 탈진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파고들었고 그 모든 근원에 의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정하자니 조금 짜증이 났지만 좋은 일이기도 했다. 문제를 알아야 해결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6번째, 운동을 했다. 특히 요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운동도 새롭게 들리진 않겠지만 운동의 효과는 실제한다. 나는 많이 걸었다. 몸을 가만히 두지 않고 무조건 움직였다. 그리고 섭취하는 카페인 양을 확 줄였다. 그때까지 나는 커피를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있었다. 하루에 5에서 8컵 정도는 마셨을 것이다. 불안증이 생기고 2해 동안은 커피를 완전히 끊었다가 지금은 정해놓은 양을 꼭 지켜서 마신다. 그리고 저녁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마시지 않는다. 지루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합리적인 식단과 조치는 분명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단 그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림을 명심하자. 7번째, 불안증은 결국 끝날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라. 아마 불안증은 당신에게 결코 끝은 없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놈은 아무것도 모른다. 불안증은 자신이 외과 의사라고 생각하는 4살짜리 꼬마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귀엽기는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4살짜리에게 실제로 수술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4살짜리 꼬마가 어떻게 수술대에 설 수 있겠는가? 누구라도 그 아이가 수술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마찬가지다. 불안증도 당신의 의사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불안증은 꼬마와 같이 작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존재다. 그런 녀석이 당신을 소나기 위에 움켜쥐고 이리저리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꼴을 보라. 불안증에게 뺏긴 통제권을 되찾아오자. 분명 그럴 수 있다. 불안증은 절대 당신보다 강하지 않다. 8번째, 나는 나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됐다. 나만 이 병으로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나의 시야를 크게 열어주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당신 주변의 누군가도 지금 불안증을 겪고 있다. 당신이 즐겨보는 드라마를 만든 사람 중에도 불안증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이들이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만든 사람 중에도, 좋아하는 책을 쓴 작가 중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사람들은 불안증을 겪었거나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다. 불안증은 이 사람 저 사람 옮겨다니고 잠시 찾아왔다가 다시 떠나기를 반복한다. 당신만 불안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9번째, 불안증은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다. 당신이 메뉴판을 보다가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져 화장실에 숨었다고 하자.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당신이 불안해서 너무 빨리 말한다고 하자. 또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불안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장문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하자. 그게 또 어떻단 말인가? 펜을 쳐다보다 갑자기 불안 발작이 일어나 글을 쓸 수 없게 되었다고도 하자. 또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그래서 큰 일이라도 생겼는가? 아니다.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다. 나도 다 겪어본 일이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숨어있던 공간에서 나와 그 펜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면 될 일이다. 아니면 당신을 발작하게 만든 그 펜을 보면서 괜찮아, 넌 정말 좋은 펜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이 한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불안증을 이겨내기 위해 나는 불안증을 닥치는 대로 공격했다. 그리고 내가 한 모든 노력들이 모여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심각한 불안 발작이 사라졌다.
그 뒤로 1년에서 2년 정도는 긴장 상태로 살았지만 심각한 발작 증세는 없었던 것 같다. 여기에는 내가 더 이상 불안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도 일조했다. 나는 불안증이 왔다가 지나가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나는 불안증에게 이렇게 말했다. 들어와도 돼. 그리고 네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돼. 뉴에이지 사상처럼 들리고 어쩌면 바보같이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건 진심이었고 진리였다. 나는 더 이상 불안증을 신경 쓰지 않겠다고, 그게 있든 없든 내 할 일을 해나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그 결심을 지켜냈고 괴물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불안증을 증오하지 않는다. 불안증에도 좋은 점이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가? 정말 그렇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불안증을 겪고 난 뒤에 더 나은 사람이 됐다. 지금의 내가 끝내주게 멋진 사람이란 뜻은 아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하지만 불안증의 얼얼한 고통을 느낀 뒤에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인정 많은 사람이 됐다. 또 불안증이 온 시간을 활용해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지붕에서 물이 새네? 지붕을 고치고 재정비를 해야겠다 하고 결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왕에 불안증이 찾아왔으니 이롭게 써먹자는 것이다. 그 멍청한 괴물에게 빗자루를 쥐어주고 청소를 시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지옥 같던 삶의 속도를 늦추었고 지금은 예전보다 삶을 즐기면서 산다. 천천히 느리게 사는 나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 불안과 싸우던 당시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되돌아봤다. 그리고 생각보다 나의 인생이 상당히 근사하다는 것과 상황은 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안증을 겪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나는 그 시간 동안 꽤나 많은 일을 해냈다. 삶의 속도가 그전보다 느려지긴 했지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산다. 그렇다. 나는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불안에 온 신경을 빼앗기지 않을 때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는 불안증과 행복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어쩌면 당신도 커다랗고 멍청한 불안증이 눈앞에서 날뛰며 행복을 가리는 바람에 불안증과 행복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복할 수 있다.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행복한 상태일 수 있다. 삶에 만족할 수 있고 끝내 불안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이것은 단지 나의 경험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모든 사람이 전부 나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안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로 인해 실제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이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에 제대로 대처하게 될 것이다. 불안증이라는 멍청한 괴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진 못한다고 해도 그럭저럭 괜찮을 수 있을 것이다. 분명 그럴 수 있다. 불안증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그 말은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마라. 당신과는 달리 그놈은 멍청하다. 정말이지 그놈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한들 그래서 뭐 어떻단 말인가. 불안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투를 빈다. 그리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일에는 관심을 꺼두고 살길 진심으로 바란다. 나의 아침은 보통 이렇게 시작된다. 제일 먼저 눈을 뜨고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가 어떨지 잠시 걱정을 한다.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아침을 먹고 기분 좋게 집을 나서서 산책도 하고 글을 쓰고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 외로움에 시달리는 하루가 되지는 않을까? 트위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까? 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나치게 오래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얼굴과 몸매, 체중을 평가하지는 않을까? 그러는 동안 기분이 가라앉지는 않는다. 이건 그저 질문이고 생각일 뿐이다. 이런 생각들과 싸우는 게 나에게는 일상이다. 이에 더해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 시간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보낼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볼지,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할지 고민한다. 이제는 익숙하다. 기껏해야 조금 불편한 기분이 들 뿐이다. 어쨌든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한다. 커피를 마시고 아침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책상 앞에 앉아 일을 만지작거리고 해야 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좋은 날도 있고 영 별로인 날도 있고 형편없는 날도 있지만 다 괜찮다. 물론 보통과 다른 날도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커피포트 앞에 서기까지 안개 속을 지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날이 있다. 아니, 안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나를 완전히 포위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모래늪에 가깝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나를 가라앉게 만든다. 나를 한없이 밑으로 잡아끈다. 무섭다. 나라는 인간이 쓸모없게 느껴진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일까봐 무섭다. 아침을 먹기도 전에 평생 이렇게 살다 갈 거라는 확신이 나를 올가맨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기는 글렀다. 저주받은 운명이고 엉망진창이다. 이 넓은 우주에 나는 철저히 혼자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특히 외로움은 치명적이면서도 이상하다. 내가 외롭다는 사실이 불변의 진리같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내 주변의 많은 친구들과 사랑하는 남편, 작가로 일하면서 알게 된 많은 지인들과 교회와 동네에서 만난 이웃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상하다. 후자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저주받았거나 엉망진창이라고, 또 혼자라고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해준다. 하지만 이미 모래늪에 깊게 빠진 나의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아냐, 그건 거짓말이야. 내 마음은, 내 친구들은 나를 잘 모르고 심지어 내 남편조차 나를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으며 아무도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끔찍하고 잔인한 인간인지 모른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내가 하는 연기에 속고 있다. 내 연기에 속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도 모르고, 정상이 되는 방법도 모르며, 건강해지는 법도 모르고,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법도 모른다는 것을 한눈에 눈치채 알고 있다. 이제까지 내가 이룬 일들은 다 별것이 아닌 하찮은 것들 뿐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래늪에서 나를 건져주려고 노력하는 내 안의 또 다른 목소리가 말한다. 하루는 길어. 이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 평상시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집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아가자. 이 생각들에 갇혀있지 마. 지금 당장 천막을 걷고 여기서 나가 더 좋은 생각을 하자. 아침을 먹고 샤워를 한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집을 나서 커피숍을 가서 자리를 잡고 앉는다. 나를 짓누르는 생각에서 벗어나려 해보지만 잘 되지 않는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떨칠 수가 없다. 그것들은 내 귓가에 너는 패배자이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네 주위 사람들의 인정과 일적인 성공을 제외하면 넌 네가 누군지 모른다고 정말 한심하다고 속삭인다. 정말 한심하다. 나이를 45이나 먹고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구하는 꼴이라니.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다. 어린 시절 겪은 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내가 걱정된다. 평생 이렇게 불행할 것만 같아서, 또 평생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다 갈까봐 불안해서 눈물 콧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나는 커피숍에서 운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에 커피숍에서 울기가 추가되는 순간이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집착이 시작된다.
나를, 정확히는 내 뺨을 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은유적인 표현도 아니고 웃기려고 하는 농담도 아니다. 진짜로 내 뺨을 꼭 때려야 한다는 강박적인 충동이 날 계속 괴롭혀 뺨을 때리면 이 기분이 사라질 것 같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게 나아질 것 같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것임을 이미 잘 안다. 이전에도 그랬다. 지난번 내 뺨을 쳤을 때 나는 정말 너무나 슬펐다. 내 안에 무언가가 상처를 받고 괴로운 나를 더 상처 주려고 한다는 사실이 슬펐다. 내 안에 착한 목소리가 말한다.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 그래서 나는 잠깐이나마 자리에 앉아 전혀 집중하지 못한 채 그를 끄적여 본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든다. 결국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근다. 그리고는 가게 안에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로 세게 내 뺨을 내리친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손을 씻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온다. 내 뺨을 때릴 만큼 한심한 인간이라니. 나에 대한 증오심이 한 뼘 더 커진다. 만약 아이의 뺨이라면 그렇게 때릴 수 있을까? 하지만 방금 전에 내가 때린 건 어린아이였다. 나는 내 몸 밖에 서 있는 8살 꼬마 사라를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내가 거칠게 잡아당겨 뺨을 때린 건 바로 그 아이이다. 바로 나다. 너무 슬프다. 동시에 당황스럽다. 여기에 이걸 털어놓고 있는 것이 당황스럽다. 평소에 나는 친구들과 남편에게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상담치료사에게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이 행동만큼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내 뺨을 때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누가 그 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있겠는가. 슬픔과 수치심이 가득 차오르는 와중에 또 다른 강박 충동이 찾아온다. 지금 이 커피숍 한가운데서 비명을 지르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러고 싶다. 내가 방금 나한테 한 짓 때문에 느껴지는 슬픔을 소리치고 싶다. 큰 비명이 나를 찢고 나가면 조금 괜찮아질 것 같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주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정말로 비명을 지르기 전에 서둘러 짐을 챙겨 커피숍을 나선다. 집으로 걸어 돌아오며 마음속 감정들과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애써본다. 그냥 이렇게 동굴을 파고 들어가 문을 닫고 싶지는 않다. 평소처럼 나와 내 감정을 분리해서 내 인생에서 나를 배제시키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다시 이 감정을 살펴보고 느끼는 건 역시 싫다. 이 감정은 살면서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다. 자주 느끼는 감정은 아니지만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기쁠 때도 그림자처럼 내 주변에 있는 것만 같다. 집으로 오는 길에는 일부러 고속도로 밑에 고가도로로 걷는다. 여기서는 내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못 들을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소리를 지르지는 않는다. 내가 겁먹을 것 같아서.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마음껏 비명을 지르다가 목에서 피가 나올까봐 걱정돼서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토할 때까지 운다. 그러다가 다시 내 뺨을 때리고 멍이 들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내 다리를 내려친다. 다 상관없어. 나는 평생 나를 증오할 거야. 75살에도 이렇게 침대에 누워 울고 있을걸? 평생 내 인생을 낭비하며 살 거야. 내가 쓴 책이 뭐라고, 독자, 팬, 친구가 있는 게 뭐라고. 이런 기분이 들 때는 다 상관없어. 하지만 여기서 이런 기분이란 게 대체 뭘까? 지금 내가 느끼는 기분이 대체 무엇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지금 나는 슬픈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벌 주고 있는 걸까? 이런 기분이 들 때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두렵다. 이를테면 지금 나는 내 무의식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상처받아도 싼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 TV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은 선을 넘었을 때 뺨을 맞던데
또 상대에게 치욕감을 주려고 뺨을 때리던데 좌절과 끔찍한 기분을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때 상대의 뺨을 때리던데 나는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 나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친다. 어쩌면 하나님에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에게 나는 잘해보려고 노력했다고, 하라는 건 다 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또 내가 나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내가 나를 방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좋은 신호이다. 다음에 좋은 신호는 내가 이 에피소드를 일기에 어떤 단어로 적을까, 또 어떻게 묘사할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와 나 자신에 대한 우울한 이야기로부터 거리를 두고 나면 이 모래늪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는다.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끔찍한 날은 그리 많지 않다. 1년에 기껏해야 한두 번? 아니, 그보다 더 적을 때도 있다. 1에서 10 정도의 척도로 좋은 날의 불안지수는 2, 0 별로인 날은 8 정도가 된다. 앞서 이야기한 끔찍한 날의 경우에는 척도 범위를 훌쩍 벗어나 불안지수가 10배, 아니 1000배까지 오른다. 그런 날에는 나도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불안지수가 5에서 6 정도 되는 보통의 날에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뿌리는 유전에 있다. 그룹 치료를 받을 때 나는 가족 질병 족보를 만든 적이 있다. 우리는 종이 위에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먼 친척까지 적은 뒤 그들에 대해 알고 있는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다. 우리 아버지는 양극성 장애의 알코올 중독자였고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다. 내 족보를 보니 이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면 나처럼 가족 정신질환 족보를 만들어 볼 것을 추천한다. 족보를 보다 보면 수치심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나는 우리 집 질병 족보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재미있네. 푸른 눈, 작은 키, 짧고 땅땅한 팔다리를 가진 우리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은 없지만 체중, 알코올, 자녀 양육 포기, 우울이 문제구나. 내가 물려받은 유전인자를 고려하자 나는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안 생겼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리고 내가 물려받은 유전인자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책의 내용이 불안이나 우울, 이런 어두운 감정들을 다루는 책이라 다소 무거운 내용이긴 했지만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에는 단순히 그냥 괜찮아질 거야 라는 이런 희망적인 말보다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경험담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시원한 밤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서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멍청한 괴물과 의사 흉내를 내는 꼬마. 나는 불안증 환자다. 몇 해 전에 심각한 불안이 찾아와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불안은 한동안 지속되며 나를 괴롭혔다. 불안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불안증에 관해 읽을수록 불안이 더 커진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불안증에 관한 글을 읽을 때면 또 다른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 그럼에도 나는 원하던 답을 찾아서 꽤나 강박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읽었다. 그때 내가 찾아 헤맸던 것은 지금 이 터널 끝에 빛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줄 무언가였다. 미리 말하건대 이 글에 그 빛이 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해가 반짝 떠올라 당신에게 빛을 비춰줄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안다. 나를 믿고 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 보자.
불안증은 끝날 수 있고 실제로도 언제나 끝이 난다. 그러니 당신이 겪고 있는 불안증도 결국은 끝이 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마라. 내가 정신건강 전문가는 아니기에 만약 당신의 불안증이 심각하다면 이미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를 만나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 글은 나의 경험담이다. 우리는 저마다 다르며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불안증이 유발된 원인과 바른 경로도 다양하다. 따라서 불안증에 대처하는 방법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이건 분명 좋은 점이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살아가며 한 번쯤은 마음의 질병을 겪는다. 그런 맥락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닐 뿐더러 절대 다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에 시달리면서도 많은 일을 해내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린다. 당신이 이 점을 알고 불안증의 존재를 인정했으면 좋겠으며 불안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맹세코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어내는 말이 아니다. 내 인생을 끝장낼 거라 생각했던 불안증은 사실 내 삶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였다. 부디 당신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불안증은 여러모로 유용할 수 있다.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나에게 불안증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던 시기에 찾아왔다. 그 전까지 나는 불안이 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불안은 시험 전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굉장히 단순한 긴장감이었다. 하지만 나는 곧 불안이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에게 불안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마치 전기 충격이 팔을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으로 시작됐다. 당시에 나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소화하고 있었다. 자정 넘어서까지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일은 예사였고 뇌는 쉴 새 없이 내달렸다. 그러던 중 갑자기 쇼크가 찾아왔다. 전기 콘센트에서 막 흘러나온 전기가 몸을 관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밤이면 공황 발작이 찾아왔다. 나는 잠시 잠이 들었다가도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심장과 호흡곤란 때문에 벌떡 깨어났다. 발작은 점점 더 잦아졌고 새벽 5시까지 방 안을 서성이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은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발작이 멈추질 않았고 온몸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돌아갔다. 그 중에서 가장 거슬렸던 건 생각의 주인이 더는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어느 날 아침 머릿속에 납치범이 쳐들어와 운전대에 앉아있던 나를 옆자리로 밀어낸 것 같았다. 생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보였지만 방향을 조종할 수는 없었다. 그건 마치 생각하는 나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생경한 느낌이었다. 나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두려움과 에너지로 가득 차올랐다. 머릿속은 갈팡질팡 너를 뛰는 두서없는 생각들로 가득 찼다. 공황 발작은 어느 화창한 여름날에 시작됐다. 지피를 위해 친구 2명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나는 옷을 챙겨 입고 문을 나섰다. 간호사인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고 온몸이 떨려왔다. 글을 써보려고 했지만 단어들이 종이 위를 둥둥 떠다니기만 해 좀 걸어야 할 것 같았다. 이런 상태를 털어놓자 친구들은 몇 시간이나 나와 함께 걸어주었다. 친구 한 명은 나와 택시를 타고 의사에게 같이 가주기까지 했다. 전에 나의 증상을 듣고는 불안증이라고 진단했던 의사였다. 그날 밤 나는 항불안제인 아티반을 처방받았다. 엄마가 나를 돌봐주러 와주었다. 나는 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약을 먹으니 밤사이에 다소 진정이 되었지만 증상은 다음날 아침 다시 시작됐다. 이후 몇 달 동안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
당시에 내가 했던 나쁜 행동과 생각들은 여기에서 하나하나 되짚지는 않겠다. 불안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테니 말이다. 나는 앞으로 내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책은 어떻게 써야 할지, 매일 밤 어떻게 잠자리에 들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불안증이 가져다준 고민의 시간이었다. 불안증은 정말 짜증나는 녀석이었다. 그해 여름 글쓰기는 쉽지 않았다. 집중력을 완전히 잃었다. 나는 점점 화가 났고 불안증에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안증을 공격했다. 불안증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신호였다. 그리고 나는 그 무언가를 실행에 옮길 생각이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말하려 한다. 내가 불안증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또 무엇을 실행으로 옮겼는지 이야기해보겠다. 첫째, 불안증은 내가 아니다. 내 주위를 맴돌고 있을 뿐 내 일부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불안증을 만화 벅스버니에 나오는 커다란 빨간 괴물이라는 상상을 하곤 한다. 불안증은 내 바깥에 앉아있는 우스꽝스럽게 생긴 괴물이다. 지금은 내가 불안증 때문에 괴롭다고 해도 녀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느끼든 간에 불안증은 결국 나의 영구적인 일부가 아니다. 두 번째로, 불안증은 틀린 말을 잘한다. 불안증은 멍청하다. 불안증을 겪는 사람들이 멍청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불안증 자체가 멍청하다. 불안증에게 2 더하기 2가 뭐냐고 물어보면 불안증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한 끝에 삼각형 또는 감자칩 한 봉지, 기념 우표같이 얼토당토 않는 대답을 할 것이다. 불안증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불안증은 당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도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애쓸 것이다. 나의 불안증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해 여름, 불안증이라는 괴물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슨 일을 하든 무서워 죽겠다고 난리였다. 불안증은 바쁜 상황, 뜻밖의 사건, 잠자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 운동화, 벽, 모든 걸 무서워했다. 불안증의 어리석음에 넘어가 무너질 때면 나는 아름다운 산과 나무가 있는 사진을 봤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었다. 하지만 사진을 보고 있는데도 다시 불안증이 급습해 오면 나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넌 정말 멍청해. 너같이 멍청한 놈한테는 지지 않을 거야. 이 멍청한 괴물. 넌 이제 끝장이야. 나는 불안증이 어떤 커다란 의사 가운을 입고 내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는 아주 작은 아이라고 상상하기도 했다. 이 상상은 나에게 꽤 큰 도움이 됐다. 꼬마야, 너 아주 귀엽구나.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가자. 아니면 널 고아원에 보내야 할지도 몰라. 그런 깨달음을 얻은 뒤 내가 불안증을 대하는 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셋째, 내 삶과 내가 처한 상황을 찬찬히 둘러보자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이 처음으로 분명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먼저 내게는 사생활과 일의 경계가 없었다. 시간 제한 같은 것도 없었다. 나는 몇 시간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 뇌가 쉬지 않고 움직이게 놔두기 일쑤였다. 여기에 다 나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들은 뇌가 계속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나는 시간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특정 시간에 이르면 하던 일을 손에서 놓았다. 낮 동안 불안증 때문에 글을 전혀 쓰지 못했다고 해도 밤에 다시 글을 쓰려고 하지 않고 그날은 그냥 아예 글을 쓰지 않았다. 나는 정신없이 돌아가던 삶의 속도를 늦췄다. 천천히 정신적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이다. 나는 양로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즐길 법한 느리고 지루한 일을 했다. 이러한 생활 방식에 할머니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방식을 쭉 고수했다. 늘상 바쁘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은 헛소리이다. TV와 신문 기사를 보면 마치 모든 사람이 24시간을 다 활용해서 많은 일을 해내고 목표를 달성하며 언제나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 단언컨대 이는 착각이다. 각자의 상황에서 저마다의 시간 단위를 이용해 일부의 일을 해내고 있을 뿐이다. 이건 경쟁이 아니고 성과를 측정하는 그 어떤 지표도 없다. 나는 문 밖을 나서 천천히 걸으며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봤다. 나무, 오리, 가게 앞 작은 공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나는 내 욕심을 줄이고 내가 읽어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길 그만뒀다. 그러자 이제까지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필요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딱히 내게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일들을 달성하려고 동분서주하며 정신없이 살아온 것이다. 이런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나는 수개월에 걸쳐 이 사실을 깨달은 뒤에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조금씩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명상이다. 넷째, 명상을 하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나도 안다. 유기농 슈퍼마켓 홀푸드 잡지에 늘 명상 기사가 있고 어딜 가나 유행처럼 명상을 말한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명상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나는 아직도 매일 명상을 한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명상의 효과를 증명하는 많은 과학 연구를 찾을 수 있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이다. 단 한 번의 명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명상은 운동처럼 매일 꾸준하게 해야 한다. 명상은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어쩌면 뇌에도 물리적 변화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오늘까지도 명상은 내 삶의 일부이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다. 다섯 번째, 나는 의사의 도움을 받았다. 약을 처방받아 1년 반 정도 복용했고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내 생각 패턴을 자세하게 분석했다. 나를 그렇게 지치고 탈진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파고들었고 그 모든 근원에 의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정하자니 조금 짜증이 났지만 좋은 일이기도 했다. 문제를 알아야 해결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여섯 번째, 운동을 했다. 특히 요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운동도 새롭게 들리진 않겠지만 운동의 효과는 실제한다. 나는 많이 걸었다. 몸을 가만히 두지 않고 무조건 움직였다. 그리고 섭취하는 카페인 양을 확 줄였다. 그때까지 나는 커피를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있었다. 하루에 5에서 8컵 정도는 마셨을 것이다. 불안증이 생기고 2해 동안은 커피를 완전히 끊었다가 지금은 정해놓은 양을 꼭 지켜서 마신다. 그리고 저녁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마시지 않는다. 지루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합리적인 식단과 조치는 분명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단 그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림을 명심하자. 일곱 번째, 불안증은 결국 끝날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라. 아마 불안증은 당신에게 결코 끝은 없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놈은 아무것도 모른다. 불안증은 자신이 외과 의사라고 생각하는 4살짜리 꼬마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귀엽기는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4살짜리에게 실제로 수술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4살짜리 꼬마가 어떻게 수술대에 설 수 있겠는가? 누구라도 그 아이가 수술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마찬가지다. 불안증도 당신의 의사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불안증은 꼬마와 같이 작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존재다. 그런 녀석이 당신을 소나기 위에 움켜쥐고 이리저리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꼴을 보라. 불안증에게 뺏긴 통제권을 되찾아오자. 분명 그럴 수 있다. 불안증은 절대 당신보다 강하지 않다. 여덟 번째, 나는 나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됐다. 나만 이 병으로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나의 시야를 크게 열어주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당신 주변의 누군가도 지금 불안증을 겪고 있다. 당신이 즐겨보는 드라마를 만든 사람 중에도 불안증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이들이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만든 사람 중에도, 좋아하는 책을 쓴 작가 중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사람들은 불안증을 겪었거나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다. 불안증은 이 사람 저 사람 옮겨다니고 잠시 찾아왔다가 다시 떠나기를 반복한다. 당신만 불안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9번째, 불안증은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다. 당신이 메뉴판을 보다가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져 화장실에 숨었다고 하자.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당신이 불안해서 너무 빨리 말한다고 하자. 또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불안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장문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하자. 그게 또 어떻단 말인가? 펜을 쳐다보다 갑자기 불안 발작이 일어나 글을 쓸 수 없게 되었다고도 하자. 또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그래서 큰 일이라도 생겼는가? 아니다.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다. 나도 다 겪어본 일이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숨어있던 공간에서 나와 그 펜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면 될 일이다. 아니면 당신을 발작하게 만든 그 펜을 보면서 괜찮아, 넌 정말 좋은 펜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이 한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불안증을 이겨내기 위해 나는 불안증을 닥치는 대로 공격했다. 그리고 내가 한 모든 노력들이 모여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심각한 불안 발작이 사라졌다. 그 뒤로 1년에서 2년 정도는 긴장 상태로 살았지만 심각한 발작 증세는 없었던 것 같다. 여기에는 내가 더 이상 불안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도 일조했다. 나는 불안증이 왔다가 지나가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나는 불안증에게 이렇게 말했다. 들어와도 돼. 그리고 네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돼. 뉴에이지 사상처럼 들리고 어쩌면 바보같이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건 진심이었고 진리였다. 나는 더 이상 불안증을 신경 쓰지 않겠다고, 그게 있든 없든 내 할 일을 해나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그 결심을 지켜냈고 괴물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불안증을 증오하지 않는다. 불안증에도 좋은 점이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가? 정말 그렇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불안증을 겪고 난 뒤에 더 나은 사람이 됐다. 지금의 내가 끝내주게 멋진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하지만 불안증의 얼얼한 고통을 느낀 뒤에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인정 많은 사람이 됐다. 또 불안증이 온 시간을 활용해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지붕에서 물이 새네? 지붕을 고치고 재정비를 해야겠다 하고 결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왕에 불안증이 찾아왔으니 이롭게 써먹자는 것이다. 그 멍청한 괴물에게 빗자루를 쥐어주고 청소를 시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지옥 같던 삶의 속도를 늦추었고 지금은 예전보다 삶을 즐기면서 산다. 천천히 느리게 사는 나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 불안과 싸우던 당시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되돌아봤다. 그리고 생각보다 나의 인생이 상당히 근사하다는 것과 상황은 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안증을 겪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나는 그 시간 동안 꽤나 많은 일을 해냈다.
삶의 속도가 그전보다 느려지긴 했지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산다. 그렇다. 나는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불안에 온 신경을 빼앗기지 않을 때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는 불안증과 행복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어쩌면 당신도 커다랗고 멍청한 불안증이 눈앞에서 날뛰며 행복을 가리는 바람에 불안증과 행복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복할 수 있다.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행복한 상태일 수 있다. 삶에 만족할 수 있고 끝내 불안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이것은 단지 나의 경험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모든 사람이 전부 나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안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로 인해 실제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이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에 제대로 대처하게 될 것이다. 불안증이라는 멍청한 괴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진 못한다고 해도 그럭저럭 괜찮을 수 있을 것이다. 분명 그럴 수 있다. 불안증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그 말은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마라. 당신과는 달리 그놈은 멍청하다. 정말이지 그놈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한들 그래서 뭐 어떻단 말인가. 불안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투를 빈다. 그리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일에는 관심을 꺼두고 살길 진심으로 바란다. 나의 아침은 보통 이렇게 시작된다. 제일 먼저 눈을 뜨고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가 어떨지 잠시 걱정을 한다.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아침을 먹고 기분 좋게 집을 나서서 산책도 하고 글을 쓰고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 외로움에 시달리는 하루가 되지는 않을까? 트위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까? 또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나치게 오래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얼굴과 몸매, 체중을 평가하지는 않을까? 그러는 동안 기분이 가라앉지는 않는다. 이건 그저 질문이고 생각일 뿐이다. 이런 생각들과 싸우는 게 나에게는 일상이다. 이에 더해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 시간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보낼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볼지,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할지 고민한다. 이제는 익숙하다. 기껏해야 조금 불편한 기분이 들 뿐이다. 어쨌든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한다. 커피를 마시고 아침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책상 앞에 앉아 이를 만지작거리고 해야 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좋은 날도 있고 영 별로인 날도 있고 형편없는 날도 있지만 다 괜찮다. 물론 보통과 다른 날도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커피포트 앞에 서기까지 안개 속을 지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날이 있다. 아니, 안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나를 완전히 포위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모래늪에 가깝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나를 가라앉게 만든다. 나를 한없이 밑으로 잡아끈다. 무섭다. 나라는 인간이 쓸모없게 느껴진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일까봐 무섭다. 아침을 먹기도 전에 평생 이렇게 살다 갈 거라는 확신이 나를 올가맨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기는 글렀다. 저주받은 운명이고 엉망진창이다. 이 넓은 우주에 나는 철저히 혼자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특히 외로움은 치명적이면서도 이상하다. 내가 외롭다는 사실이 불변의 진리같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내 주변의 많은 친구들과 사랑하는 남편, 작가로 일하면서 알게 된 많은 지인들과 교회와 동네에서 만난 이웃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상하다. 후자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저주받았거나 엉망진창이라고, 또 혼자라고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해준다. 하지만 이미
모래늪에 깊게 빠진 나의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아냐, 그건 거짓말이야. 내 마음은 내 친구들은 나를 잘 모르고 심지어 내 남편조차 나를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으며 아무도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끔찍하고 잔인한 인간인지 모른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내가 하는 연기에 속고 있다. 내 연기에 속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도 모르고 정상이 되는 방법도 모르며 건강해지는 법도 모르고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법도 모른다는 것을 한눈에 눈치채 알고 있다. 이제까지 내가 이룬 일들은 다 별것이 아닌 하찮은 것들 뿐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래늪에서 나를 건져주려고 노력하는 내 안의 또 다른 목소리가 말한다. 하루는 길어. 이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어. 평상시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집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아가자. 이 생각들에 갇혀있지 마. 지금 당장 천막을 걷고 여기서 나가 더 좋은 생각을 하자. 아침을 먹고 샤워를 한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리고 집을 나서 커피숍을 가서 자리를 잡고 앉는다. 나를 짓누르는 생각에서 벗어나려 해보지만 잘 되지 않는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떨칠 수가 없다. 그것들은 내 귓가에 너는 패배자이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네 주위 사람들의 인정과 일적인 성공을 제외하면 넌 네가 누군지 모른다고 정말 한심하다고 속삭인다. 정말 한심하다. 나이를 45이나 먹고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구하는 꼴이라니.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다. 어린 시절 겪은 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내가 걱정된다. 평생 이렇게 불행할 것만 같아서, 또 평생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다 갈까봐 불안해서 눈물 콧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나는 커피숍에서 운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에 커피숍에서 울기가 추가되는 순간이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집착이 시작된다. 나를, 정확히는 내 뺨을 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은유적인 표현도 아니고 웃기려고 하는 농담도 아니다. 진짜로 내 뺨을 꼭 때려야 한다는 강박적인 충동이 날 계속 괴롭혀 뺨을 때리면 이 기분이 사라질 것 같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게 나아질 것 같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것임을 이미 잘 안다. 이전에도 그랬다. 지난번 내 뺨을 쳤을 때 나는 정말 너무나 슬펐다. 내 안에 무언가가 상처를 받고 괴로운 나를 더 상처 주려고 한다는 사실이 슬펐다. 내 안에 착한 목소리가 말한다.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 그래서 나는 잠깐이나마 자리에 앉아 전혀 집중하지 못한 채 그를 끄적여 본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든다. 결국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근다. 그리고는 가게 안에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로 세게 내 뺨을 내리친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손을 씻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온다. 내 뺨을 때릴 만큼 한심한 인간이라니. 나에 대한 증오심이 한 뼘 더 커진다. 만약 아이의 뺨이라면 그렇게 때릴 수 있을까? 하지만 방금 전에 내가 때린 건 어린아이였다. 나는 내 몸 밖에 서 있는 8살 꼬마 사라를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내가 거칠게 잡아당겨 뺨을 때린 건 바로 그 아이이다. 바로 나다. 너무 슬프다. 동시에 당황스럽다. 여기에 이걸 털어놓고 있는 것이 당황스럽다. 평소에 나는 친구들과 남편에게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상담치료사에게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이 행동만큼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내 뺨을 때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누가 그 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있겠는가. 슬픔과 수치심이 가득 차오르는 와중에 또 다른 강박 충동이 찾아온다. 지금 이 커피숍 한가운데서 비명을 지르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러고 싶다. 내가 방금 나한테 한 짓 때문에 느껴지는 슬픔을 소리치고 싶다.
큰 비명이 나를 찢고 나가면 조금 괜찮아질 것 같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주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정말로 비명을 지르기 전에 서둘러 짐을 챙겨 커피숍을 나선다. 집으로 걸어 돌아오며 마음속 감정들과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애써본다. 그냥 이렇게 동굴을 파고 들어가 문을 닫고 싶지는 않다. 평소처럼 나와 내 감정을 분리해서 내 인생에서 나를 배제시키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다시 이 감정을 살펴보고 느끼는 건 역시 싫다. 이 감정은 살면서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다. 자주 느끼는 감정은 아니지만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기쁠 때도 그림자처럼 내 주변에 있는 것만 같다. 집으로 오는 길에는 일부러 고속도로 밑에 고가도로로 걷는다. 여기서는 내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못 들을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소리를 지르지는 않는다. 내가 겁먹을 것 같아서.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마음껏 비명을 지르다가 목에서 피가 나올까봐 걱정돼서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토할 때까지 운다. 그러다가 다시 내 뺨을 때리고 멍이 들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내 다리를 내려친다. 다 상관없어. 나는 평생 나를 증오할 거야. 75살에도 이렇게 침대에 누워 울고 있을걸? 평생 내 인생을 낭비하며 살 거야. 내가 쓴 책이 뭐라고, 독자, 팬, 친구가 있는 게 뭐라고. 이런 기분이 들 때는 다 상관없어. 하지만 여기서 이런 기분이란 게 대체 뭘까? 지금 내가 느끼는 기분이 대체 무엇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지금 나는 슬픈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벌주고 있는 걸까? 이런 기분이 들 때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두렵다. 이를테면 지금 나는 내 무의식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상처받아도 싼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 TV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은 선을 넘었을 때 뺨을 맞던데, 또 상대에게 치욕감을 주려고 뺨을 때리던데, 좌절과 끔찍한 기분을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때 상대의 뺨을 때리던데, 나는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 나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친다. 어쩌면 하나님에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에게 나는 잘해보려고 노력했다고, 하라는 건 다 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또 내가 나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내가 나를 방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좋은 신호이다. 다음의 좋은 신호는 내가 이 에피소드를 일기에 어떤 단어로 적을까, 또 어떻게 묘사할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와 나 자신에 대한 우울한 이야기로부터 거리를 두고 나면 이 모래늪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는다.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끔찍한 날은 그리 많지 않다. 1년에 기껏해야 한두 번? 아니, 그보다 더 적을 때도 있다. 1에서 10 정도의 척도로 좋은 날의 불안지수는 2, 0 별로인 날은 8 정도가 된다. 앞서 이야기한 끔찍한 날의 경우에는 척도 범위를 훌쩍 벗어나 불안지수가 10배, 아니 1000배까지 오른다. 그런 날에는 나도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불안지수가 5에서 6 정도 되는 보통의 날에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뿌리는 유전에 있다. 그룹 치료를 받을 때 나는 가족 질병 족보를 만든 적이 있다. 우리는 종이 위에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먼 친척까지 적은 뒤 그들에 대해 알고 있는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다. 우리 아버지는 양극성 장애의 알코올 중독자였고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였다. 내 족보를 보니 이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면 나처럼 가족 정신질환 족보를 만들어 볼 것을 추천한다. 족보를 보다 보면 수치심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나는 우리 집 질병 족보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재미있네. 푸른 눈,
작은 키, 짧고 땅땅한 팔다리를 가진 우리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은 없지만 체중, 알코올, 자녀 양육 포기, 우울이 문제구나. 내가 물려받은 유전인자를 고려하자 나는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안 생겼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리고 내가 물려받은 유전인자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었다.